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호키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첫 번째 뉴스는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고소까지 했어요. 그야말로 친고죄라서 본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으면요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판의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어거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모욕죄로 고소한 이 청년 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뭐라 그럴까요, 이 분노 여전히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민단체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이 법세련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오늘 오전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전격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세련에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비판이 과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 이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일반적 행동의 자유, 인격권을 명백히 침범한 것이다. 그리고 이 국민을 고소한 행위만으로 표현의 자유와 권력을 비판할 자유 등을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민심에 기다는 권력은 결국 부패한 독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어서 이 대국민 사과는 못할 망정 국민을 가르치듯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청와대의 입장에 우리 국민은 아연 실생하고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추가 고소 여지를 또 둔 것, 이것은 결국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싸워 굴복시키겠다는 독재자의 전형적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시민단체 대표인 김정시 씨가 말하자면 대통령한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2019년도 7월 달에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그런 이유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는데요. 이 성찰한 기회를 가져라,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 청년 다시 대통령한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외교 관계를 위해서 성찰하라, 거꾸로 똑같이 역설적으로 맞받아 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 시민단체가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는데요, 아주 딱 시위에 맞는 진정서 접수다. 그래서 국가인권권익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반드시 이 진정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이게 얼마나 정말 내로남불이냐면요,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김명수가 말하자면 애완견이잖아요. 이 김명수가 대법원장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명수가 이재명 지사 무죄 선고할 때 이유가 뭐였었죠? 그때 표현의 자유를 얘기했어요. 표현의 자유. 이 광의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인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재명이가 거짓말한 것조차도 방송에서 거짓말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질문 답변 하니까 생각할 여유가 짧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이 거짓말은 소극적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거는 넓은 의미의 적극적 표현의 자유로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해 줬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미 자기가 대통령한테 욕해서 기분 좋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욕해도 돼, 그 정도는 하는 게 좋아, 이렇게까지 해놓고 몇 년 지나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참을 수 없어서 열받아가지고 고소한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얘기입니까? 그리고 설령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한다 하더라도 그거 대통령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건 안 돼요. 더군다나 헌법상 권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 국민의 정서, 국민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 대한민국인데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목이 잘리더라도 그렇게 건의해야 되는데, 대통령이나 그런 대통령의 지시에 순응하는 참모나 똑같다.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보면 청와대가 무능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국가인권위원회 똑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비판과 압력을 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주변 분들에게 많이 SNS를 통해서 전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대통령이 모욕죄냐 아니냐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뜨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민주당에서 좀 센 사람, 설훈이에요. 설훈. 자, 이름도 참 설훈입니다. 설훈 어려워요, 이름이. 근데 이 사람은 과거에 본인도 말이죠, 이 허위사실, 욕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이 인격적 모독에 가하는
과하는 이 허위사실 유포는요, 모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식의 모욕.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실형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설훈이에요, 과거에.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말이죠, 오늘 TV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사람을 초대한 YTN 라디오도 문제예요. 대통령을 요구해도 상식적으로 해야지 엄한 소리를 그냥 전날을 만들어 뿌리고 그게 잘한 거냐? 공중파에서 말도 못하게끔 욕을 했다. 그걸 대통령이 용서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건다. 이렇게 해서 이 대통령 편을 들고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 편을 든다기보다는요, 대한민국의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 모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까지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그리고 본인이 진짜로 잘못했다고 해서 이 고소를 취하했든 말았든 간에 결과론 쪽으로 취하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다시 감싸고 나선 설훈, 이런 사람들 다음에요 꼭 좀 심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설훈 뭐라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했냐면요,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 계좌를 불법 사찰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요새 유시민 이사장 사과했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시민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한동훈 검사장은 5억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반드시 한동훈 검사장이 소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이 내용까지도 서로는 뭐라고 말하자면 악용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느냐. 이걸 검찰이 기소하고 다시 운운하는 것은 검찰의 보복이다. 이건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 자, 검찰이요, 이거 수사하는 게 보복이래요. 자, 이러니 지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서론을 두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설 의원이 이게 할 소리냐. 참고적으로 말이죠, 서론이 그동안에 이 허위사실 유포, 일종의 명예훼손 이런 거 하도 많은데요.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02년 4월 달에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한나라당 이해창 당시 대선 후보가 20만 달러를 수수했다. 이런 의혹을 퍼뜨렸어요. 그 내용은 최규선 미래도시환경 대표가 20만 달러를 주라고 이 윤여준 의원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20만 달러를 입증할 증인과 녹음 테이프까지 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이 설 의원 당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징역 집행유예 3년,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 10년 이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예는 바로 2002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20만 달러 폭로 딱 한 달 전에 이해창 빌라 게이트를 또 폭로했어요. 이 내용은 뭐냐, 이해창 총재가 2년 사용료가 2억 원이 넘는 서울 가해동의 105평짜리 호화빌라 2채를 월세로 얻어서 장남 가족과 거주하고 있다. 이러면서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어요. 자, 이것도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줬잖아요. 이것도 말하자면 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끼고 돌고 앉아 있으니 이것이 바로 현 정권의 부도덕, 이 부패의 실상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김호수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검찰 내 분위기가 이성윤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 왜 그러냐? 이런 지금 현재 논평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배성규 조선일보 논선 의원이 쓴 이 칼럼입니다. 이거 보면 이성윤보다 이 김호수가 한 단계 우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자 생존 기술이 이 김호수가 이성윤보다 더 좋은데, 그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첫째, 이성윤이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리더십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 다음에 인품도 부족하고 포용력도 없고 소통도 안 되고, 이런 비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런 측면에서 한 수위라는 겁니다. 신망도 받고 있고요. 소통 능력도 훨씬 뛰어나다. 그리고 실력은 이제 수사 경력이잖아요. 수사 경력도 이 특수사는 부분, 그 다음에 과학수사 부분에서 월등하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웃사람을 모시는 데 있어서도 한 수 우위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적자 생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현 정권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이 아카데미상 최고 많이 받는데 이 노미네이트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호수가 한 수 우위라는 겁니다. 또 한 수 우위는요, 지금 현재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호수 이렇게 이제
1등으로는 안 됐지만은 4등으로 후보 추천위 리스트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총장으로까지 임명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은 지금 수원지검에 서면 조사를 받았잖아요. 이 서면 조사를 받았는데, 그리고 이성윤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성윤이는 이 피의자로 돼 있고 수사 이 기소가 확실시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으로 바뀔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 김호수의 경우에는 똑같이 수사 대상이고 피의자는 피의자지만 과연 피고인까지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는 추가적인 조사를 해봐야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이 법적 신분에 이성윤님과 그 다음에 김호수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두 사람의 공통점은 엔티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정권 호드 맞추는 애완견 검사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자르려고 조국 수사 때 윤석열을 빼고 수사팀을 만들자, 별도로 구성하자 해서 난리가 난 바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쭉 보면 이성윤이보다는 김호수가 그래도 총장 되기를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우위에 있는 이유로 인해서 김호수는 지금 이제 검찰청 내부의 온라인망이 굉장히 조용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성윤이 같았으면 지금 온라인망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김호수가 한 수 위인 측면 때문에 검찰들이 비교적 지금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정권의 권력 실세와 관련된 수사들이 지금 많이 계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사를 이제 방탄 검사를 하라고, 방탄 총장을 하라고 갖다 앉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정권이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권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전부 다 이성윤이 뭉개는 식으로 뭉개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예,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내년에 총장이 정권이 바뀐다거나 또 바뀌지 않더라도 이재명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호위무사 역할 잘못했다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완전히 모든 걸 다 뒤집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직권 남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정권 코드 그 이유 하나로 검찰총장에 임명이 되지만은 정권 비위 수사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직권 남용으로 본인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따라서 배신을 때릴 수도 있다. 혼자 다 뒤집어 쓸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대선 풍향계 눈치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정치 풍향계가 바뀌는 게 윤석열 총장 지지가 지금같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유지가 쭉 되면 윤석열 총장 쪽으로 신경을 쓰면서 이 권력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향을 정리할 것이다. 그러면 배신의 크기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런 이 김호수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직격탄을 가하고 있는 권경의 변호사입니다. 민변 출신 변호사이고 이 권경의 변호사도요. 조국 흑서의 저자로 이름을 날린 바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윤석열 총장 때 추미애가 검찰개혁 1단계를 완성했다. 그런데 이제 김호수가 와가지고 검찰개혁 2단계를 완성시키면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성군의 반열에 오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결국 상당히 반어적 비판적 시각을 해서 이 성군의 반열에 오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예를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권경의 변호사의 입장문을 보면 경찰은 이용우 차관 특수폭행 수사 결론을 안 내렸고 검찰은 한동훈 검사 사건 무혐의 처벌을 안 했고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 수사를 안 했고 법원은 조국 재판을 안 했고 이러다 보니까 검찰개혁 1단계가 완수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호수를 임명해가지고 김용민, 최강욱과 함께 검찰개혁 2단계를 진척시키고 황희 장관, 김의겸 힘을 합쳐서 언론개혁을 완수하고 김명수, 그 다음에 이수진이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를 청산하고 권력형 비리를 근절시킨 이제 공을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이 반어법입니다. 조롱조로.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태평성대의 키트를 만드신 업적으로 성군의 반열에 오르실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참 굉장히 좋은 비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 김호수와 관련해서 이 조응천 의원이 본인이 잘 아는데 사람은 사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후배였는데 너무나 보필 하나에만 집중하고 보필의 기술만 늘다 보니까
지금 보필이 잘못됐다. 예, 그래서 이제는 너무 보필에 열중하지 말아라. 예스맨 갖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장관, 이 차관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기관 장관은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고, 그리고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김호수를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문을 조홍천 의원이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기현, 그다음에 김용환 의원, 이 두 뉴스를 추가하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죠. 오늘 원내 지도부하고 전격적으로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하고요.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작년에 무릎 사과를 한 이후 두 번째이고요. 방명록에 5월 민주영령님께 깊은 추모와 존경을 마음에 올립니다. 이렇게 이 방명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김기현 이 원내대표의 경우에는요, 기자들한테 본인이 80년대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일 때인데 본인도 한창 독재 정권에 항거하고 있을 때였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같은 동지로서의 고통과 아픔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느끼고 희생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계신 유족들과 돌아가신 불쌍하신 그리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광주는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해야 할 분야이고 지역과 계층에 대한 관심들을 키우기 위한 첫 행보가 광주가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참배를 마치고 나서요, 광주 일자리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단순히 이 민주화 성지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이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고요. 또 5월 10일 날에는 조수진 의원을 필두로 한 초선 의원 10여 명 정도가 광주를 찾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광주 러시가 좀 일어난 것 같아요. 자, 이와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종종 소개시켜드리는 이 김용환 전 의원이죠. 이 광주 사태 민주화 유공자로 딱 등재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특례 조치 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에서 발의가 되니까 열받아가지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를 증을 반납하고 이 특혜를 일체 받지 않겠다. 이런 양심 선언을 한 사람이 김용환 전 사선 의원입니다. 근데 이 김용환 의원이요, 이러한 이 유공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현재 정치권의 이러한 실태,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문 여러분들께 전반적인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때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요청하는데 이제 광주에 가서 무릎 꿇는 거 그만 좀 하라. 보는 광주 시민도 그리고 국민도 식상하다. 차라리 그 시간에 후퇴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라. 이제 뼈를 그만 깎아라. 뼈를 깎는다는 말도 상투적이고 민망하고 뼈 가는 소리가 진동했지만은 정치 나아진 게 뭐 있냐. 뼈를 갈고 나니까 여의도에는 정략과 정쟁만 앙상이 남아있고 이 말도 이제 구시대 정치박물관에 수장해야 된다. 왜 우리는 식상한 메뉴를 자꾸만 식탁에 올려놓는 거냐. 더구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인들이 새로운 레파토리로 우리에게 신선한 감정을 줄 수는 없느냐. 이제 국민들은 문제는 실천이다 이 바보야. 문제는 대안이다 이 바보야. 문제는 미래다 이 바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흘러간 노래로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창조적인 상상력의 정치를 펼쳐줘야만 한다. 국민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발상의 정치를 해라. 이렇게 지금 강력히 비판과 촉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한번 생각해봐라. 왜 지난 4년 민주화의 주역들이 촛불을 들고 나라를 맡아서 국정을 파탄시켰고 국민을 갈갈이 찢어놓았을까? 특히 이들은 하나같이 성희롱, 성폭력 등 부도덕한 일로 목숨을 끊거나 감옥에 가는 일을 벌였는지 알 수가 없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민주화운동권이 위선의 내로남불의 숲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불공정과 부정에 잽싸게 끼어들었느냐. 정치란 이성의 힘으로 우상을 깨우는 일이다. 성역을 깨는 용기다. 낡은 생각에서 깨어나는 일이다. 본인이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 이거 딱 박탈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와의 싸움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자기 완성의 과정이다. 이게 본인의 정말 이런 용단, 희생 이것을 지금 민주화 운동권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조국 사태 이후 코로나가 없었으면 민주당을 향해 촛불을 들었을 것이다. 김어준 총수는 성역입니까?
이런 지금 20대의 젊은 청년이 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이 특강을 했어요. 이런 이 말, 바로 광해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것이 바로 민초들의 생생한 목소리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180명이나 300명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정확히 민심을 대변했고 문파와 그리고 문자폭력 집단이 간담이 선언해지는 말이었다. 국민은 이렇게 똑똑하고 다 아는데 왜 정치권만 모르고 벌거벗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현재 민주당은 국민 통합에 가장 반대되는 길을 걸어서 국민을 갈갈이 찢어 김대중 노선을 버렸고, 지금 봉하마을은 조국 등 특권과 반칙의 편에 서다 유시민 이사장이 기도되면서 노무현 정신을 버렸다. 국민의힘은 새마을운동, 전국민의료보험, 고고평준화 등과 같이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박정희 정책을 있는 정책 하나, 대안 하나 내놓지 못하고 박정희의 유산을 버렸다. 그래서 이 김영환 의원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순신은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전쟁터에서 매일같이 촛불 앞에서 시름에 젖어 난중 일기를 썼겠느냐. 그는 일기를 쓰면서 일과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했다. 우리 운동권 출신들에게는 이순신의 이러한 자기 성찰이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조가 자신을 왕따시켜도 그와 싸우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전쟁터를 한산도를 포함한 군영을 벗어나 유성룡을 만나러 한양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다. 그는 농부와 어부들과 동거동락을 했고 그들에게 농사 짓는 일, 고기 잡는 일, 소금을 굽는 일을 하도록 장려하고 도왔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한산도 앞바다를 지켜야 한다. 계합화 정치에 물들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 묘수를 참배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우리의 남은 시간을 집중하자. 서민들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단하다. 그래서요, 쇼로 보일 수 있는 이 정치인들의 이런 행동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잠시 후에 중요한 내용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아낌없는 시청 그리고 SNS 공유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